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2020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회계학 나책형 해설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저는 공인회계사 정인도입니다. 아유, 여러분 시험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번 시험의 특징을 보면 일단 좀 회계학은 평이했던 것 같아요. 평이했던 것 같은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원가가 좀 많이 나왔죠. 우리 원가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 세 문제나 나왔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시험이 25문제로 늘어나다 보니까 원가가 좀 많이 출제될 거라는 의견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시그널로 이번에 원가 문제가 세 문제나 나왔는데 원가 회계 문제 자체는 굉장히 평이했어요. 자, 그럼 바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1번 보시면 재무상태표의 표시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1번이 답이죠. 너무 쉽게 나왔어요. 우리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선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고 있지만 IFRS에서는 무조건 비유동으로 봐요. 무조건. 그래서 1번에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틀렸고요. 가볍게 2번 볼까요? 2번을 보시면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군. 요거 유동성 순서 나열법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금융기관 같은 경우엔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다 유동이거든요. 사실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금융기관은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지 않고 유동성 순서 나열법에 따라 쭉 나열하고요.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죠. 그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3번이랑 4번은 뭐 큰 얘기가 없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유동자산으로 보는 항목을 보면 단기매매 항목, 보고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실현되는 항목,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있습니까? 비유동금융자산의 유동성 대체가 되는 부분, 은 유동 항목으로 보죠.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보면 사용 제한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다면 유동 항목으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뭐 그 얘기가 나와 있고요. 4번 같은 경우에 11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뭐 맞죠?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다면 비유동부채가 되지만요. 워낙 쉬웠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2번이요. 자, 2번을 보시면 계산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 일반적인 얘기가 나와 있죠. 보시면 저는 제가 딸이 6살, 4살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오늘 아침에도 아빠 잘 가요 이러는데 이 뽀뽀해주고 왔죠. 너무 귀엽다고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와가지고 저희 딸들이 뽀뽀하면 볼 달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싫다고요. 뽀뽀를 하루에 2번만 하셨으면 좋겠는데 막 오면 계속 하신다고요. 너무 싫은데 만약에 저희 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사윗감을 데려온다고 그러면 저는 물어볼 거예요. 1월 1일 날 오라 그럴 거라고요. 1월 1일 날 와서 1월 1일 날 너 지금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자본이 얼마니 물어볼 거라고요. 1월 1일 날 우리 회계에선 1월 1일 일반적으로 기초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1월 1일 날 자산이 얼마니 부채가 얼마니 자본이 얼마니 물어보고 나서 너무 사람이 괜찮다 하더라도 너 우리 딸을 사랑한다면 1년만 있다가 다시 보자 그럴 거예요. 그래서 12월 30일 날 다시 부를 겁니다. 그럼 12월 31일 날 다시 물으면 재무상태표에 또 기말에 자산, 부채, 자본이 나오게 되겠죠. 아시겠지만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오고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연초에 사익감을 한번 부르고 연말에 사익감을 부르면 1년 동안 이 사이에 1년 동안 자본의 변동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자본의 변동액은 또 뭘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주주와의 거래로 증가한 자본과 회사가 열심히 장사해서 벌어들인 돈, 당기순이익이고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계성돼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으로 구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래서 자본이 변동한 금액을 보면 주주와의 거래에서 변동한 금액과 회사가 진짜 번 돈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럼 저희 사익감도 저 원래 1억 있었는데요. 자본이 3억 됐어요. 그럼 와, 너 1년 동안 자본 2억 늘었네. 무조건 좋아할 수 없다고 그랬죠. 아, 왜요? 엄마한테 받은 돈이 2억이래요. 3억 자본이 2억 늘었는데 엄마한테 받은 돈이 2억이래요. 근데 엄마가 내년부터 돈 안 준대요. 그럼 이 회사가 내년 이후에는 돈을 못 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위가 내년 이후에는 돈을 못 벌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본이 변동했다고 하면 주주와의 거래와 회사가 1년 동안 거래해서 번 돈을 나눠야지 이 기업의 미래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한 걸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문제도 요걸 물어보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아무 생각 안 하시고 숫자만 넣으시면 돼요. 그럼 기초에 자산이 5천만 원 있었고요. 기말에 기초의 부채가 6,500만 원 있었죠?
그럼 얘에서 얘 빼면 자본이니까 자본이 마이너스 1,500만 원이네요. 쫄지 마시고 자본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뭐. 그쵸? 또 기말 보시면 기말의 자산은 3천만 원이고요. 기말의 부채가 2천만 원이었대요. 그럼 자산에서 부채 빼면 되니까 자본 얼마 나와요? 기말에는 1,000만 원이었겠죠. 그럼 기말의 자본이 1,000만 원이고 플러스로 기초의 자본이 마이너스 1,500만 원이었으니까 기말에서 기초 빼주면 자본의 변동액이 나오죠? 그럼 자본 얼마 변동한 거예요? 자본 변동한 금액이 2,500만 원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문제를 보시면 뭐래요? 수익과 비용의 합계액이 각각 1,000만 원, 8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수익이 1,000만 원이고 비용이 800만 원인 거 아니겠어요? 그럼 수익에서 비용 빼기 단기순이니까 내가 1년 동안 번 게 200만 원이겠죠. 그럼 자본 변동액이 2,500만 원인데 회사의 단기순이익이 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겠습니까? 나머지는 주주 거래겠죠. 그래서 주주와의 거래에서 얼마 이득 본 거예요? 2,300만 원 이득 본 거죠. 일반적으로 이걸 주주가 출자한 금액으로 보니까 답은 얼마? 2번이요. 할 수 있겠죠? 이런 건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완전 평이한 문제니까. 자, 넘겨보시면 3번인데요. 3번도 문제가 되게 평이하게 나왔어요. 시산표 작성 중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는데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 우리 시산표는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자기검증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차가 일치하지 않으면 시산표의 자기검증의 기능에 따라 오류를 발견할 수 있고, 대차가 일치하면 회계 처리 자체가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이 결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뭘 발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시산표의 자기검증 기능으로는 오류를 발견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쵸?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시산표를 그려서 그냥 옮겨 적어보면 돼요. 그래서 옮겨 적어봤을 때 대변과 차변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시산표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오류지 않습니까? 그럼 1번 보시면 매입 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했는데 분개를 안 했대요. 분개를 안 했으면 시산표상에 아무것도 안 뜨겠죠. 아무것도 안 뜨면 일단 대차는 일치할 거 아닙니까? 그럼 1번은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원인이 아니고요. 2번 보시면 300만 원의 토지를 외상으로 구입했는데 분개는 정확히 하였지만 원장상으로 전개할 때 토지의 계정에 대진, 건물 계정으로 차변에 3만 원 기재했고요. 미지급금 계정으로 대변에 3만 원 기재했대요. 그럼 차변에 건물로 3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3만 원 기재했기 때문에 회계 처리 자체는 잘못했지만 아무튼 양쪽은 일치하죠. 그럼 못 발견한다고요. 그쵸? 3번 볼게요. 3번 보시면 지금 매출 채권 35,000원, 매출 35,000원의 계정을 분계장에 분개할 때 매출 채권 계정에 차변에 53,000원, 매출 계정에 35,000원 썼대요. 아이고, 그럼 이거 그대로 시산표에 옮겨 적으면 차변에 매출 채권 54,000원, 대변에 매출 35,000원이기 때문에 대차가 안 맞잖아요. 그럼 이게 정답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냥 옮겨 적어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고요. 4번 보시면 건물 수선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차변에 건물 만원, 대변에 현금 만원으로 분개하였습니다. 그럼 양쪽에 다 똑같은 금액이 들었기 때문에 대차는 맞잖아요. 전혀 어렵지 않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 이런 건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충당부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뭐 절대 어렵지 않죠. 일단 보시면 1번 미래 예상 영업손실에 대해서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그랬는데 일단 충당부채도 부채잖아요. 그 부채의 정의를 보면 과거 사건의 결과 존재하는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의무예요. 과거 사건의 결과만 부채로 계상할 수 있다고요. 그럼 충당부채 같은 경우엔 미래 영업손실 같은 경우에 과거 사건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예상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채로 잡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충당부채 보시면 미래에 예상되는 영업손실은 절대로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어요. 1번 틀렸고요. 2번 우발부채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을 최초 인식 시점에 판단하며 지속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제가 저희 와이프랑 연애할 때 저희 와이프가 이 소개팅에서 사귀기로 했거든요. 소개팅에서 우리 이제 교제를 해보기로 했는데 사귀기로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와이프랑 롯데백화점을 놀러 갔는데 와이프가 롯데백화점에서 1층에 티파니 매장이 있었다고요. 티파니 귀금속 파는데요. 티파니를 이렇게 보면서 오빠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여기서 하몬이라는 반지가 있는데 그거 1캐럿짜리 반지가 갖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사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저희 와이프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를 떠나서 아직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 그래 나중에 티파니 1캐럿짜리 반지 와 막 이랬다고요.
제 마음속에 전혀 고민이 없었어요.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연애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사귀다 보니까 인품이 너무 훌륭하고 그래서 결혼을 어쩌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때부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나중에 반지 사줘야겠는데 그런 고민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상견례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결혼하겠죠. 상견례까지 무사히 마쳤으니까. 그때 제가 비로소 이거 티파니 반지 사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제가 사귀고 있을 때, 이 사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티파니 반지 사줘야 될 거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았지만 상황이 바뀌니까 반지를 사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실제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을 최초 인식 시점에 판단하고 나서 나중에 재검토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계속 재검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도 틀렸고요. 3번 보시면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 이행할 전체 의무 중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나와 있고 이게 맞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저는 지금 회계사 일도 하고 있고 학원에서 강사 일도 하고 있지만 제 꿈이 있어요. 저는 나중에 여대 앞에서 삼겹살집 하고 싶거든요. 근데 삼겹살집이 그게 아니라 그냥 삼겹살집이 아니라 삼겹살 갖고 나와서 제가 꺼주면서 연애 상담 해주는 거야. 연애 상담. 그래서 사장님이 나와서 삼겹살도 꺼주면서 꺼주는 동안 연애 상담도 해주는 막 이런 삼겹살집 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나중에 연애 상담하는 삼겹살집을 차린다고 할게요. 식당을 차리는데 이 10억이 필요하다고요. 인테리어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제가 10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서 윤돈이 너 하나 갖고는 10억을 대출해 주기면 좀 불안하니까 누가 좀 보증을 좀 세우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해커스에서 강의하시는 김송희 선생님이랑 저희 이중석 선생님 있잖아요. 이 두 분 찾아가서 저 보증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할게요. 두 분이 연대 보증을 은행에서 이렇게 해준다고요. 알았어. 윤돈이가 요거 10억 못 갚으면 우리들이 연대 보증에서 갚아줄게. 이렇게 맺었다고 할게요. 근데 제가 식당을 차렸는데 식당이 잘 안 됐어. 제가 망했다고요. 그럼 이제 제가 망했으니까 김성희 선생님이나 이중석 선생님이 갚아주셔야 되죠. 이게 연대 보증이라고요. 근데 연대 보증이 무서운 게 뭐냐면 둘 중에 아무나 10억을 갚으라는 거지 둘이 나눠서 10억을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김성희 선생님이 이중석 선생님을 찾아가요. 야, 윤돈이 봤어? 윤돈이 지금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 10억 못 갚고 도망갔대. 어떡하지? 너랑 나랑 지금 5억씩 갚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5억은 책임질 수 있거든? 중석쌤 5억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중석쌤이 그러는 거죠. 저는요 3억은 제가 갚을 수 있는데 2억은 못 갚을 것 같아요. 이게 연대보증이라고요. 이런 경우에 김송희 선생님이 갚아야 되는 금액은 본인 부담금 5억에 이중석 선생님이 못 갚는다고 얘기했던 2억 요거 합한 총 7억을 김송희 선생님은 충당 부채로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내가 7억 갚을게요. 망했나고 문 닫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중석 선생님이 그러는 거죠. 사실 3억도 못 갚을 것 같은데 이런다고요. 그럼 이 경우에 이중석 선생님이 갚기로 한 3억도 김송희 선생님의 우발부채로 주석에는 기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소리죠. 여기까지가 봤고요. 4번 보시면 그쵸? 4번 다수의 항목과 관련된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경우 해당 의무는 가능한 모든 결과와 관련된 확률 중 최대값으로 수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지금 50%의 확률로 나중에 5억을 지출해야 될 것 같대요. 30%의 확률로 나중에 3억을 지출해야 될 것 같아요. 20%의 확률로 나중에 2억을 지출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내가 충당부채로 측정해야 되는 금액은 확률이 가장 높은 50%를 충당부채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50%에 대해서 50%의 확률로 5억을 갚아야 될 것 같으면 2개 곱하고 30%의 확률로 3억을 곱해야 될 것 같으면 2개 곱하고 20%의 확률로 2억 곱해야 될 것 같으면 이게 2개 곱해서 이거 더한 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된다고요. 요렇게 계산해서 충당부채를 계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가중평균하여 측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충당부채는 이렇게 가중평균에서 측정하지 가장 확률이 높은 금액을 충당부채로 측정하는 건 아닙니다. 답은 몇 번? 우리 3번이 되겠죠. 괜찮죠?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맞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5번이 나오는데 5번은 자본 문제가 나와 있어요. 최근에 공무원이 됐던 다른 시험이 됐건 이 자본 문제는 자본의 세부 항목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저희는 그냥 또 기본적인 아주 베이직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본 총액을 묻는 문제. 이렇게 자본 총액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본 총계를 묻는 문제는 아무튼 재무 상태표를 보면 자본 총계가 늘려면 대차 평균의 원리이기 때문에 부채의 변동이 없다면 반대쪽에 자산도 늘어야 된다고요. 자본이 감소하면 대차 평균의 원리 때문에 부채가 변동하지 않는다면 자산이 감소해야 된다고요. 이렇게요. 그럼 결국 자본 총계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자본을 직접적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반대쪽에 있는 자산을 보면 되거든요.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결국 자산과 관련한 건 현금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변동하는 현금만 정확히 세주면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이랑 정확히 일치해요. 돈 세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 때도 얘기를 하지만 이런 문제 나오면 돈만 세면 된다. 제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자, 보세요. 그럼 X1년 1월 달에 1000주를 액면 금액 5,000원으로 액면 발행했대요. 그럼 1000주 곱하기 주당 5,000원만큼 돈이 들어오겠죠? 돈이 들어온 것만큼 자본이 는다고요. 자기 주식을 매입했대요. 200주의 자기 주식을 주당 6,000원에 매입했대요. 자기 주식을 매입했으니까 돈이 나갈 거 아닙니까? 돈이 나가니까 마이너스. 그것만큼 자본도 마이너스라니까요. 이번에 또 뭐 200주를 주당 7,000원만큼 매입했으니까 돈이 나가겠죠? 마이너스요. 괜찮죠? 네 번째 보시면 이제 자기 주식을 처분했대요. 자기 주식을 처분했으면 1000주 곱하기 8,000원 한 것만큼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자본도 늘어요. 여기 플러스. 여기 100주 곱하기 9,000원 만큼 처분했으니까 돈이 들어오겠죠? 그럼 자본도 늘어요. 이거 다 계산하면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이 나와요. 그럼 X1년 말에 자본 총액은 얼마입니까? 이거 다 더해주면 되니까 답은 2번 410만 원이요. 이런 것들은 돈만 세면 되니까 금방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5번까지 봤고요. 이제 6번 볼까요? 6번? 6번. 그나마 이 6번이 최근에 이번에 나온 문제 중에서 재무회계 쪽에서는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그래도. 근데 사실 얘는 회계사 세무사 쪽에서는 굉장히 유행하다가 유행이 한풀 꺾였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꽤 높은 파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최근에 유행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 이게 결국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 보세요. 기업이 연수원을 갖고 있어요. 연수원 건물을 갖고 있다고요? 그럼 연수원 건물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요거 뭘로 분류해야 돼? 연수원이 내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이니까 연수원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해야 된다고요. 근데 기업들이 연수원에 신경 되게 많이 쓴다고요. 연수원 갖고 있다가 연수원을 다른 건물로 옮겨가. 그럼 연수원이 남잖아요, 건물이. 근데 보통 연수원이 지방에 있고 지방의 연수원 건물은 그 지방에서 제일 좋은 건물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연수원 만약에 강원도 연수원 건물 갖고 있다가 요걸 딴 데로 옮겨가게 되면 요 연수원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요 건물 좋으니까 요거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세요 하면서 빌려준다고요. 그럼 연수원 쓰다가 임대 줬대요. 그럼 뭘로 바뀌는 겁니까?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들은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하죠.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리고 또 뭐? 임대 놓을 목적으로 건물을 갖고 있다가 건물이 목이 좋은 것 같아서 그냥 본사 사옥으로 쓰는 경우도 많다고요. 본사 사옥으로 쓴대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투자 부동산으로 갖고 있다가 유형 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겠죠? 이런 경우가 많다고요. 굉장히 실제 실무에도 많이 일어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데 저희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지금. 요 케이스를 물어본 거거든요. 보시면 투자 부동산 목적으로 보유했다가 공장용 건물로 자가 사용하기 시작했다면서요. 그럼 지금 투자 부동산에서 유형 자산으로 바뀐 경우죠. 그럼 밑에 보시면 제가 좀 추가를 해놨는데 이렇게 투자 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에서 유형 자산으로 바뀌는 경우엔 항상 시험이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는데 투자 부동산에서 유형 자산으로 계정 재분류되는 시점에 회계 처리 하나 물어보고 유형 자산이 된 이후에 회계 처리 물어본다고요. 그럼 투자 부동산으로 갖고 있다가 유형 자산이 되는 경우엔 항상 이렇게 재분류되는 경우엔 재분류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분류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회계 처리를 보면 투자 부동산의 장부 금액이 없어지고요. 유형 자산으로 대체되면서 항상 없어지는 자산과 관련된 평가 손익으로 대차 차익을 맞춰준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요 시점에 투자부동산에서 유형자산으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유형자산과 관련된 계정으로 계정 대체를 시킨다고요. 그럼 투자부동산과 관련된 계정 과목으로 계정 대체를 시킨다고요. 그럼 이 차이 나는 금액도 투자부동산과 관련된 계정이 오기 때문에 투자부동산 평가손익이 오고 당기손익에 반영을 하겠죠. 만약에 여러분 이게 유형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바뀌는 거였으면 유형자산이 없어지고 투자부동산이 오기 때문에 유형자산과 관련된 계정으로 대차 차익을 맞춰준다고요. 이 경우에 뭐가 오죠? 평가이익이 오면 재평가잉여금이 오게 되죠. 그래서 유형자산에서 투자부동산을 바뀌게 되면 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만큼을 재평가손익으로 기재하지만 투자부동산에서 유형자산으로 바뀌는 경우엔 투자부동산 평가손익으로 대체한다고요.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계산 문제로 이렇게 그림으로 풀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지금 X1년 초에 투자부동산 1000원 취득했고요. 공정가치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기말에 공정가치 변동분을 평가손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안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감가상각 안 할 거예요. 그래서 X1년 말에 장부금액은 1000원인데 X1년 말에 공정가치가 1200원이니까 이만큼 투자부동산 평가이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했죠. 근데 이건 X1년도의 이슈고 우린 지금 X2년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1200원이 돼서 그냥 가고 있었는데 X2년 7월 1일날 투자부동산에서 유형자산으로 대체시킨대요. 그럼 1200원짜리인데 X2년 7월 1일날 공정가치가 1400원이라고요. 그럼 이렇게 대체가 되겠죠. 헷갈리면 요 시점에 회계 처리만 살짝 해보시면 돼요. 보시면 투자부동산이 없어집니다.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은 1200원인데요. 1200원이 없어지면서 유형자산이 오고요. 유형자산 대체 시점의 공정가치가 1400원이라고요. 어머, 그럼 대체 차익 200원이 발생하는데 뭐라고? 항상 없어지는 자산과 관련된 계정을 써준다고요. 그럼 여기 뭐가 와요? 투자부동산 평가 손익이 오게 됩니다. 그럼 요 금액은 어디?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여기 200원만큼 투자부동산 평가 손익으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제 X2년 12월 30일 날 추가적으로 해줘야 될 회계처리 뭡니까? 유형자산이 됐으니까 일단 감가상각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유형자산 감가상각해야 되는데 요거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문제를 보시면 X2년 7월 1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내용의 수가 2.5년이라고 그랬으니까 회계 처리를 해보시면 지금 1,400원짜리가 됐고 잔존가치는 0인데 내용연수 2.5년이래요. 그럼 2.5분의 1 곱해주고 X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감가상각하는 거니까 월할 상각해 주셔야죠. 그래서 12분의 6 해주시면 감가상각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계산하면 감가상각비가 280원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X1년 말에 장부금액 얼마예요? 유형자산이 1120원이 됐는데 1120원이요. 기말의 공정가치는 1500원이래요. 유형자산이 재평가 모형을 쓴다고 했으니까 요 차이만큼 뭐 해주면 돼? 이제 재평가 하니까 상각 후 원가보다 공정가치가 더 크면 이만큼을 재평가 잉여금으로 해서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하죠? 어차피 우리 문제는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물어봤기 때문에 고려할 게 없다고요. 그럼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뭡니까? 요거랑 요거밖에 없으니까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80만원 감소겠죠. 괜찮죠? 이게 작년 세무사 1차 시험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었다고요. 저희 시험도 조만간 사실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였습니다. 공무원 시험이랑 회계사 시험, 세무사 시험에 갔냐? 아니요.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게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요. 세무사 시험에 나오고 회계사 시험에 나왔던 유형이 공무원 시험에 숫자를 단순화시켜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리하셨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계산 자체는 간단하거든요. 좋아요. 6번까지 봤고요. 이제 넘어가서 7번 볼까요? 7번이요. 7번. 교환 문제죠? 교환 문제. 저희 시험에서 좋아하는 문제죠. 교환 문제. 그럼 나온 김에 교환 잠깐만 정리를 좀 해보면 교환이요. 교환은 우리 두 가지로 나누죠. 뭐와 뭐로 나누죠?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와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로 나누는데 상업적 실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 기업의 현금 흐름에
변동을 가져오면 상업적 실질이 있는 거고,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면 상업적 실질이 없는 거라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저희 시험에 상업적 실질이 있고 없고는 항상 언급한다고 그랬죠. 그쵸? 결론이 뭐였습니까? 상업적 실질이 없다면 현금 흐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걸 교환한 거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처분 손익에 미친 영향이 나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하지만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 흐름의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처분 손익이 발생한다고 그랬고, 요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엔 세 가지로 나눴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로 뭡니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새로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요걸 모른다면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로 새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공정가치를 모를 경우가 있었죠. 받고 준 거에 양쪽의 공정가치를 모를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 공무원 시험은 예만 가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문제에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이걸로 푸시면 돼.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요 경우에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회계 처리를 좀 나눠서 기억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구 자산의 장부 금액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자산이 들어오는데, 이 새로운 자산의 취득 원가는 구 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대차를 뭘로 맞춰? 대차를 처분 이익으로 맞추게 되고요. 추가로 현금 주고받은 게 있으면 결론이 뭐였죠? 현금 주고받은 건 신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조정해 주는 거지 절대로 처분 손익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교환으로 인식하게 될 처분 손익은 내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장부금액 빼주면 그게 처분 손익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 회계 처리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저도 아는데 좋아요. 회계 처리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고 결론을 동출해야지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있다고요. 공식도 좀 빨리 암기가 되고. 그럼 보시면 결국 결론이라는 게 처분 손익은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빼주면 그게 처분 손익이라고요. 그럼 한국 입장에서는 제공한 자산 A의 장부금액이 30만원이고 제공한 자산 A의 공정가치가 15만원이니까 처분손익 얼마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15만원 처분손실 나오겠죠? 대안 입장에서는 내꺼 기계당치의 장부금액이 35만원이고 내꺼 기계당치의 공정가치가 25만원이니까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처분손실 10만원 나오게 되겠죠. 답은 몇 번? 3번이요. 할 수 있겠죠? 정확히 이런 건 정말 틀리시면 안 돼요. 자, 이제 7번까지 풀어봤고요. 8번 보겠습니다. 개념체계죠, 여러분. 개념체계. 이거 올해 개정됐잖아요. 개정됐기 때문에 여러분 개념체계 보시면 시험에 나오는 게 질적 특성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취소된 게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요거에 인식이 좀 바뀌었거든요. 인식 요건 정의랑 보면 여기 정의랑 이런 게 좀 바뀌었어요. 근데 뭐도 바뀌었냐면 측정도 바뀌었습니다. 개념체계 개정됐다는 얘기 다 들어보시고 공부하셨을 텐데 이게 개정된 게 아니라 이게 개정됐거든요. 근데 올해 가장 먼저 회계시험 봤던 게 회계사 시험인데 회계사 시험에 이거 안 냈어요. 개정돼가지고 안 냈다고 이 부분 아예. 그리고 관세사도 안 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간평사, 저희 세무사,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 9급에서 냈죠. 그래서 올해 사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왜냐면 회계사 시험은 2월에 봤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저희는 시간적 여유가 왜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요거랑 요게 있었는데 이번에 요게 나왔죠. 다른 시험은 또 요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셨었어야 되고 저희 일단 측정을 좀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고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일단 역사적 원가가 있고요.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현행 가치가 있어요. 이 안에 보면 첫 번째로 공정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 가치 그 다음에 이행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현행 원가가 있거든요.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했을 때 우리 좀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측정 시점에 조건을 고려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역사적 원가는 측정 시점에 고려를 안 해요. 측정 시점에 조건을 고려 안 해요. 근데 현행 원가는 측정 시점에 조건을 고려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봐야 될 게, 거래원가가 있어요. 거래원가 같은 경우에 역사적 원가랑 현행 원가는 고려하는데 공정가치랑 사용가치는 고려 안 하거든요. 거래원가에 대해서. 여기까지요. 사실 요거 두 개가 좀 중요했어요. 저희 시험 목적으로 보면 요 정도 사실 정리하면 되거든요. 세부 사항들이 좀 더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요. 그리고 절대로 이 역사적 원가랑 현행 가치는 참고하질 않아요. 두 개가 다른 개념이라고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 사실 요 정도만 알고 계셨어도, 정리하고 들어가셔도 요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일단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1번 역사적 원가와 달리 자산이나 부채의 현행 가치는 자산이나 부채를 발생시킨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가격으로부터 부분적으로라도 도출되지 않는다. 절대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서 얘를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2번 자산의 공정가치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 발생할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 절대로 공정가치는 거래 원가를 고려하지 않아요. 2번이 틀렸고요. 3번 보시면 사용가치는 기업의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 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의 현재 가치이다. 맞는 소리고요. 결국 사용가치는 뭐냐면 내가 이 해당되는 자산을 사용했을 때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사용가치라고 그래요. 이행가치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부채를 차입했을 때 앞으로 이 부채를 갚기 위해 유출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이행가치라고 합니다. 똑같은 얘기고요. 4번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직접 간축될 수 없으며 현금 흐름 측정 기법으로 결정하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래 받을 돈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사용가치고요. 미래에 나갈 돈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이행가치라고 그랬죠. 좋아요. 여기까지요. 8번까지 봤고요. 9번 보시면 이 원가 문제가 나와 있는데, 원가는 바로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데, 밑에 보시면 결국 보시면 지금 선입선출법이라고 그랬는데, 보시면 재료가 300개 있고요. 완성품이 1000개, 기말 제공품이 500개 있으니까 역산하면 단기에 얼마 착수했는지 재료량이 나옵니다. 1200개. 그 우리 지금 종합원가에서 선입선출법이라면 가공원가는 진척도에 비례하니까 진척도 50% 곱해서 기초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을 150개인 거 추정하고요. 완성품은 당연히 1000개고 기말 완성도가 40%니까 500개에다 40% 곱하면 200개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요거 두 개 더한 게 요거 두 개로 배분돼야 되니까 역산하면 단기 가공량의 완성품 환산량도 구할 수 있어요. 1050개.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지. 원가가 이번에 많이 나왔지만 원가 자체 문제들이 어렵진 않았어요. 좋아요. 9번 빨리 맞고요. 10번이요. 10번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고조전법이 나왔네. 고조전법 듣도 보도 못했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고조전법은 여러분이 정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내용 자체는 단순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써놨는데 해설 보시면 고조전법이라는 게 조업도가 제일 높았을 때 총 원가와 조업도가 제일 낮을 때 총 원가, 요거 두 개 차이를 이용해서 단위당 변동 원가를 구하는 방법을 고조전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10번 보시면 지금 조업도가 가장 높은 게 뭡니까? 1500시간이죠. 그럼 보시면 150시간이죠? 150시간일 때 총 제조 원가가 19,000원 들었대요. 조업도가 제일 낮은 게 뭡니까? 100시간이죠. 그럼 150시간에서 100시간이고 100시간 때 조업도 얼마예요? 제조 원가 얼마예요? 17,000원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조업도 1시간당 얼마짜리의 원가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1시간당 얼마 나오냐면 우리 시간당 40원 나와요. 그럼 이 경우에 총 공원이익 물어봤으니까 지금 한 개 팔 때 매출이 판매가가 5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 만들 때 11시간 들어간대요. 그럼 40 곱하기 11시간,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 판매 관리비가 25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25원이요. 한 단위당 공원이익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몇 개 팔았대요? 30단위요.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쉽게 나오겠죠. 그래서 고조전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으시지만 뭐 고조전법을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문제 자체는 두 줄짜리라서 굉장히 간단했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우리 10번까지 봤고요. 이제 11번 보시면 정부에게 나와 있는데 11번이요. 이것도 보시면 옳은 것 물어봤는데 1번 너무 명확하죠. 1번이 답이고요. 2번 보시면 미래 예상거래 현금흐름 변동 위험을 회피하는 파생상품은 재정 운영 순원가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평가순위를 순자산 변동표에 조정 항목으로 표시하잖아요. 그쵸? 사실 딱 명확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3번 보시면 압수품이나 물수품 같은 비화폐성 자산 같은 경우에 시장 가격으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 가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정가액도 가능하다 체크하시면 되고, 우리 4번 보시면 우발 자산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재정상태표에 자산으로 공시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도 주석으로 공시하죠. 그렇죠? 워낙 명확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번 보시면 다시 재무회계로 돌아와서 질적 특성 문제가 나와 있는데 정리하실 게 근본적 질적 특성 중에 하나가 목적 적합성이잖아요. 목적 적합성. 그럼 목적 적합성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사결정에 차이를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목적 적합성이랬죠. 그럼 목적 적합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측 가치랑 확인 가치가 있습니다. 예측 가치는 뭡니까? 어떤 회사의 자료를 봤더니 X1년도에 매출이 100이래요. X2년도에 매출이 120이래. X3년도에 매출이 140이래. 그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X4년도에 매출은 얼마 될 것 같아요? 얼마? 아니 20씩 늘었잖아요. 그럼 160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럼 요 세 개의 자료가 뭐가 있다고 그래요? 예측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요. 왜냐면 이거 세 개 연도의 자료를 봤더니 그 다음 연도의 매출이 160인 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측 가치 같은 경우는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자체가 예측 가치가 아니라 이것들이 예측 가치라고요. 그래서 예측에 도움이 되는 정보면 예측 가치를 갖는 거지, 예측치여야지만 예측 가치를 갖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요것도 예측 가치를 가진다고요. 확인 가치는 뭐였습니까? 그리고 X4년 갔더니 매출이 160이 아니라 170이 나왔대. 아이고, 내가 이거 예측을 잘못했네. 예측치를 160이 아니라 170으로 바꿔야겠구나. 이렇게 예측치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으면 그러면 확인 가치를 갖는다고 그랬죠. 괜찮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는 동시에 갖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하고 뭐가 추가로 붙어? 개념 체계상으로는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만 있으면 목적 적합하다고 했는데, 기업별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재무제표에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보면 1원 단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아니 그럼 삼성전자는 500만원은 보이지도 않아. 10억이 삼성전자 재무제표에 1원 단위로 표시된다니까요? 그럼 삼성전자 가서 제가 삼성전자 회계감사인으로 가갖고 500만원 회계 처리 잘못했다고 다시 하래. 그럼 제가 잘리겠어요? 삼성전자 회계팀 분들이 잘리겠어요? 제가 잘리죠. 삼성전자한테 500만원은 아무것도 중요한 금액이 아니라고요. 10억도 1원으로 보이는데. 따라오시죠? 그래서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요성이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개념 체계상으로는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만 갖고 있으면 목적 적합한데, 기업마다 기업 특유의 가치인 중요성을 좀 고려해야 된다, 그 얘기가 나와 있다고요.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을 오답으로 찍으시는 분들 있다면 잘못하신 거예요. 여기 오답으로 뜨시는 분들은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 아닌데 중요성도 들어가야 되는데 오답 이럴 텐데, 개념 체계상으로는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만 있어도 목적 적합하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중요성은 뭐예요? 기업 특유의 측면의 중요성이라고 그랬어요. 기업 고유의 측면의 중요성.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과거 평가에 대한 피드백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면 확인 가치를 갖는다. 맞고요. 3번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맞죠? 동시에 일어난다니까요. 4번이 틀렸는데,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명백한 예측치 또는 예상치 형태를 갖추어야만 한다. 틀렸죠. 왜? 예측에 도움만 돼도 예측 가치를 가지지 예측치여야지 예측 가치를 갖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12번까지 풀어봤고요. 13번이요. 13번. 많은 분들이 저희 시험을 보면은 계산기를 안 쓰기 때문에 이게 문제 이상하게 나오면 좀 어렵다 그러는데,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저희 공무원 시험들 특징인데 숫자 막 복잡하게 계산해야 될 것 같지만 답은 허무형이 많아요. 답은 허무형이 많다고요. 요것도 읽으면 답이 그냥 나오죠. 여러분, 사채 우리 보면 할인 발행이랑 할증 발행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얘를 좀 정리해보면 이자율 관계를 봐야 되는데, 이자율 관계를 보면 할인 발행은 시장 이자율이나 유효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 표시 이자율보다 크죠.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가 보장하는 수익률보다 시장에서 원하는 수익률이 더 높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일반적으로 발행가를 보면 발행가액이 이 회사의 채권의 액면가액보다 작죠? 아무래도 싸게 살 거라고요. 시장에서 원하는 수익률을 회사가 다 보장해주지 못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자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채권의 장부금액 변동액인 상각액도 매년 증가하잖아요. 할증 발행은 어떻게 돼요? 두 개 관계가 반대죠? 회사가 보장하는 수익률이 시장에서 원하는 수익률보다 더 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살려다 보니까 액면 금액보다 발행가액이 더 커. 이자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감소하죠? 상각액은 어떻게 돼요? 점점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얘는 그림을 보면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고, 얘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답이 몇 번입니까? 4번. 발생기간 매년 인식하는 이자 비용은 동일하다. 어떻게 동일합니까? 할인 발행이기 때문에 매년 이자 비용이 증가하는데. 4번이 틀렸고요. 선생님, 근데 1, 2, 3번은요? 아니, 3번도 알 수 있죠. 할인 발행했기 때문에 표시 이자율이 유효 이자율보다 낮다. 맞는 소리라고요. 그쵸? 그럼 이제 1, 2번이 문제인데, 여러분, 이 상가객의 의미를 좀 아셔야 되는데, 그림상으로 보면 상가객이 이렇게 돼요. 이게 채권의 액면 금액이면 발행 금액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채권이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그럼 요 금액이 뭐야? 요 금액이 상가객이잖아요. 현재가치 할인 차금, 현재가치 할인 발행 차금. 그럼 매년 상각할 때마다 요만큼 상각되고, 매년 상각할 때마다 요만큼 상각되고, 매년 상각할 때마다 요만큼 상각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X1년도에 상가객 15025니까 요게 15025인 거고, X2년도에 상가객이 16528이니까 이게 16528인 거고, X3년도에 상가객이 요게 18195 되겠죠? 이렇게 액면 금액이 100만원이래요. 그럼 발행 금액은 얼마가 있어요? 얘에서 얘 빼고 얘 빼고 얘 빼주면 발행 금액이 나오겠죠. 그럼 이거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럼 X2년도에 이자 비용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에서 얘 빼고 얘 빼면 X2년 초에 장부 금액이 나오죠. 중급회계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공식이 뭐냐면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은 기초 장부 금액 곱하기 이자율이에요. X2년 초에 기초 장부 금액은 얘에서 얘 빼고 얘 빼면 나온다니까요. 여기다가 발행 시점에 이자율 곱해주면 이자 비용이 나와요. 그게 싫다. 나는 그게 싫어. 여기 유효 이자율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매년 액면 금액의 표시 이자율이 8%니까 매년 지급하는 현금 이자 얼마입니까? 8만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자 비용이 이렇게 있으면 이 이자 비용은 액면 이자로 지급하는 현금에다가 사채 상가액 빼주면 이자 비용이잖아요. 이렇게 더한 게. 그래서 매년 발생하는 현금이자 액면이자 8만원에다가 X2년도에 상가액 16528 더해주면 그게 이자 비용이에요. 그쵸? 그래서 사실 얘는 계산기 안 써도 금방 풀 수 있어요. 요거는 계산기 써야겠지만 사실 다른 거 다 명확하기 때문에 계산기 안 써도 답 금방 나온다고요. 사실 이거 3초 만에 풀 수 있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고 우리 14번 보겠습니다. 14번 보시면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 뭐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분사 있다고요. 분사에 있는 회계 직원은 기말 재고자산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얘는 실제 창고에 있는 재고가 몇 개 있는지 모르고 내가 그냥 장부상 계속기록법에 의해서 기록만 했기 때문에 여기 장부상 재고 수량이 있을 거라고요. 여기 단위당 취득 원가가 있어요. 요 면적 급한 금액이 계속기록법에 의한 기말 재고겠죠. 그래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말에 창고에 가서 실제 창고에 재고자산이 몇 개 있나 본다고 그랬죠. 그럼 실제로 아무래도 장부상 재고보다 실제 창고에 존재하는 재고가 좀 준다고요.
그래서 요 면적을 뭐라고 그랬어요? 요 면적을 감모수량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감모손실 요만큼을 감모수량. 그쵸? 여기까지 하고 나서 실제로 BS에 계상될 기말 재고자산을 보면 뭐가 또 빼줘야 돼? 창고에 재고자산 수량이 몇 개 있다 하더라도 장부상 단위당 취득원가보다 재고자산 수량이 더 줄 수 있다고 그랬다고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단위당 순실현 가능가치라고 했었죠. 여기서 좀 주의한 게 뭡니까? 순실현 가능가치 같은 경우엔 제품과 제공품과 원재료가 있는데 제품의 순실현 가능가치는 취득 원가에서 추가 가공 원가를 빼고 예상 판매 비용을 뺀 걸 순실현 가능가치라고 하고, 원재료는 순실현 가능가치를 구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똑같은 걸 지금 사왔을 때 가격인 현행 대체 원가로 순실현 가능가치를 대신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아무튼 그래서 요 면적이 뭐가 돼요? 요 면적이 나중에 여러분 다 공부하셨겠지만 요 면적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에요. 다만 요 금액은 올해 기말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평가 충당금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 전체 면적 여기서 시작해서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 실제 재고자산을 보면 감모가 빠져서 요만큼만 남게 되고, 여기서 평가 충당금을 빼줘야 진짜 BS에 들어가는 기말 재고가 된다고 했잖아요. 다만 여기 들어갈 금액은 기말 BS에 계상될 평가 충당금이기 때문에 기초에 평가 충당금이 있으면 그것만큼은 빼고 평가 손실을 잡아줘야 된다고 했죠. 근데 문제에서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기말 BS에 들어갈 평가 충당금이 얼마나 물어봤어요. 그럼 요거 면적 물어본 거라고요. 너무 쉽죠. 그럼 보세요. 장부 수량이 몇 개? 480개. 실제 수량 몇 개? 476개. 취득원가 얼마? 문제 보시면 취득원가 85원. 현행 대차원가랑 순실현 가능가치가 나와 있는데 문제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니까 그냥 재고자산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순실현 가능가치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써야 된다고요. 83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 여기 면적.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85에서 83 뺀 2원 곱하기 476원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어차피 기초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없었지만 문제에서 올해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평가 손실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기말 시점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평가 충당금 물어봤기 때문에 요거 면적만 구하면 된다고요. 그쵸? 할 수 있습니다. 14번까지 봤고요. 15번 보시면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는데 아이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요 그림에서 계속 이어가면 실제로 여기 본사 계속기록법에 의한 재고자산을 계상한 다음에 감모손실을 빼주고, 그럼 실지 재고조사법에 의한 창고상 진짜 재고가 나와요. 거기서 평가손실을 빼주면 BS에 들어갈 재고자산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추가할 게 하나 더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재고자산 조정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보면 실제로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만 내 BS에 들어갈 재고자산으로 봤는데 창고에 없어도 내 재고자산인 게 있고 창고에 있어도 내 게 아닌 게 있다고요. 그래서 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재고자산 조정 같은 경우엔 요 순서로 하죠. 1단계로 창고에 있는지를 따져보고 2단계로 이게 내 재고인지 아닌지를 따져본다고 그랬어요. 이게 내 재고인지 아닌지는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로 따져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일단 한번 해볼게요.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재고자산의 T계정을 그려보면 기초재고자산 20만원이고요 단기 매입액이 100만원이에요 문제에서 매출 원가를 물어봤죠. 언제나 판매 가능 재고자산에서 기말 재고를 빼면 매출 원가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말 재고자산을 사실 물어보는 문제나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자 보십시다. 일단 보시면 창고에 있는 재고는 지금 10만원 있는데 창고에 있는 재고는 10만원짜리인데 보시면 미착 상품이 있대요.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했대요. 그럼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창고에 없죠.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했으면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 게 아니에요. 내 거 아니잖아요. 창고에도 없고 내 것도 아니면 고려할 게 없겠죠. 두 번째, 적성품이래요. 해커스가 교보문고에 책을 보냈다고요. 해커스가 교보문고에 책을 보냈는데 80%는 판매가 됐고요 20%는 판매가 안 됐대. 일단 둘 다 내 재고, 내 창고엔 없죠. 이거는 고객집에 있을 거고 요거는 해커스가 교보문고한테 책을 보냈으면 교보문고에 있을 테니까 80%는 실제로 교보문고가 팔아줬으니까 더 이상 내 재고가 아니야. 하지만 20%는 아직 안 팔렸기 때문에 나중에 해커스가 교보문고로부터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요. 내 재고예요. 그럼 얘는 고려할 게 없지만 얘는 창고에 없지만 내 재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셔야 돼?
내 기말재고자산에 가산해 주셔야겠죠. 그게 얼마입니까? 20만원 중에서 80%가 판매됐으니까 20%는 판매가 안 됐네. 그럼 20만원 곱하기 20% 하면 얼마 나와요? 4만원 가산해주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송품 보면 6만원 중에서 고객이 매입 의사를 표시한 게 2만원 있대요. 그럼 매입 의사를 표시한 게 있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게 있는데, 매입 의사를 표시한 건 팔린 게 맞죠? 둘 다 내 창고에는 없고 고객 창고에 있는데, 고객집에 있는데, 매입 의사를 표시한 건 팔린 게 맞기 때문에 내 재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려할 게 없다고요. 근데 매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내 재고죠. 안 팔린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주셔야 돼? 기말 재고에 가산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럼 기말 재고 얼마입니까? 매입 의사를 표시한 게 2만원이니까 매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건 6만원에서 2만원 뺀 4만원이겠죠? 그럼 창고상 재고 10만원 있는데 4만원 4만원 더해서 진짜 내 기말 재고는 얼마가 돼요? 18만원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 두 개 더하는 거에서 얘 빼주면 매출원가가 처해용 하고 나오겠죠? 그게 몇 번? 4번이요. 괜찮죠? 여기까지 했고요.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볼게요. 한 2시간 있으면 제가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하죠. 좀 열심히 하죠. 2시간 있으면 제가 더 자세히 해드릴 수 있는데 조금 시간이 부족하네요. 자, 16번 보시면 정보회계 문제 나왔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연습하셨을 거예요. 일반 순자산을 물어봤는데, 일반 순자산은 순자산에서 고정 순자산 빼고 특정 순자산 뺀 건데, 고정 순자산이라는 게 나와 있지만 얘랑 얘 더한 거에서 차입금은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65만원 구하고요. 우리 특정 순자산에는 원금 포함되어 있으니까 원금 빼줘야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구한 다음에 여기 대입하면 답은 20만원 나옵니다. 뭐 전형적인 문제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17번 볼게요. 현금흐름표 문제가 나와 있는데, 현금흐름표 이거 정말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럼 현금흐름표 제가 팁을 딱 드릴게요. 팁을 현금흐름표 못하는 분들이 이 현금흐름표 구조를 이해 못해서 그러는데 잘 봐요. 기업이 이런 거래가 있었다고 할게요. 현금 100원 나가면서 기계장치를 100원 주고 취득했대요. 그리고 기말에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로 20만원 발생하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20만원 나왔대요. 괜찮죠? 그리고 요 기계장치를 절반을 처분했대요. 그럼 기계 50 없어지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10 없어지겠죠? 그럼 여기 뭐가 나옵니까? 처분했는데 현금 70 받았대요. 그럼 여기 뭐가 나와? 기계장치 처분 이익으로 30 나오겠죠? 요렇게. 자, 요거 갖고 제가 간접법이랑 직접법의 논리가 뭔지 살짝만 설명해 볼게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서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그려봅시다. 거래를 다 압축한 게 재무상태표고 손익계산서니까 여기 뭐가 나와요? 기계는 지금 50 있겠죠? 절반 팔렸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도 절반 팔렸으니까 10 남았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 뭐 있어요? 현금은 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여기 뭐 있어요? 감가상각비 20 있고 처분이익으로 30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기손익이 10이겠죠. 요렇게. 그럼 우리가 기계장치와 관련된 현금흐름을 구해볼 건데 별게 아니라 여러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1년 동안 발생한 거래들의 압축 결과물이라고요. 봐봐요. 기계장치 이렇게 압축하니까 50 나온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압축하니까 10 나온 거예요. 감가상각비 처분이익 들어갔잖아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결과물들은 1년 동안 회계 처리한 거에 압축 결과물이다. 압축 결과물. 그럼 여러분,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고 다시 한번 회계 처리해보자. 기계 50, 감가상각 누계액 10 있는 걸 그냥 갖다 적은 거예요. 감가상각비 20, 처분이익 30이요. 짜잔. 이렇게 했습니다. 대차가 안 맞죠? 어디가 안 맞아요? 여기가 안 맞을 거예요, 대차가. 그쵸? 얼마만큼 안 맞아요? 30만큼 안 맞는다고요. 우리가 지금 올해 1년 동안 발생한 거래 중에서 못 빼고 다 재무상태표에 옮겨 적었죠? 현금 빼고 다 옮겨 적었죠. 그 현금 빼고 옮겨 죽인 압축 결과물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계정들을 다시 회계 처리했죠? 못 빼고 회계 처리한 거예요, 그럼. 현금 빼고 회계 처리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기계장치와 관련된 올해 현금 유출액이, 순현금 유출액이 30인 거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기계장치와 관련해서 현금 100원 나가고 70 들어왔으니까 순현금 유출액은 30이잖아요. 그래서 현금흐름표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관련된 계정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포괄손익계에서 나와 있는 항목들을 다 옮겨 적으면 현금 빼고 다 옮겨 적으면 현금이 처해용하고 나온다니까요. 별거 아닙니다. 근데 요걸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어요. 직접법은 뭡니까? 기계당치와 관련된 현금 흐름을 구하고 싶으면 기계당치와 관련된 손익을 다 적고 기계당치와 관련된 자산부채의 변동을 다 적으면 현금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직접법은 어떻게 하냐면 기계당치와 관련이 있는 손익을 다 갖다 붙이고 기계당치와 관련이 있는 자산부채의 변동을 다 갖다 붙인 게 직접법이에요. 보세요. 지금 감가상각비 얼마 있었습니까? 20 있었죠? 처분이익 얼마 있었어요? 30 있었죠? 보시면 기계가 100 늘었잖아요? 자산의 증가는 현금의 감소인 거 아시죠? 이것까지 지금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10원 늘었네요. 그럼 대변 항목의 증가는 현금의 증가.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면 30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별게 아니라 그냥 옮겨 적은 거예요. 회계 처리를 그냥 옮겨 적은 거라고요. 근데 저한테 배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적으면 돼.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법이랑 헷갈리는 게 뭐냐면 간접법이라고요. 간접법은 뭐냐면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요. 당기손익에서 시작을 해. 당기손익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활동과 관련이 없는 손익을 빼내.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활동과 관련이 있는 자산부채의 증감을 고려한다고요. 그래서 구하는 게 간접법이에요. 만약에 요 거래 중에 이게 하나 더 있었다고 칠게요. 현금 5원 나가고 급여가 5원 있었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급여가 5원 추가되면서 당기손익이 5원으로 바뀌겠죠. 이런 경우에도 기계당치와 관련된 현금 흐름만 구한다면 기계당치와 관련된 자산부채와 손익만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얘는 변동이 없다고요. 근데 직접법은 당기손익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럼 당기손익이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처분이익 30 있고 감가상각비 20 있고 급여 5원에서 얼마 나온 겁니까? 5원 당기손익 나왔죠. 그럼 간접법은 어떻게 합니까? 관련이 없는 손익을 빼낸다고요. 기계당치와 관련된 현금 흐름을 구하려면 기계당치와 관련 없는 손익을 빼봐야겠죠. 기계당치와 관련 없는 손익 뭐 있어요? 급여. 이건 기계당치와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 여기에 놀랍게도 5 플러스가 들어간다고요. 선생님, 급여는 비용인데 여기 마이너스 안 들어가고 왜 플러스가 들어가요? 있는 손익을 빼내니까 이거랑 부호가 반대 부호가 들어가야 요거 두 개가 상쇄되면서 10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10이죠. 얘는 기계당치와 관련된 계정을 직접 갖다 붙였다면 얘는 당기손익에서 기계당치와 관련 없는 계정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부호가 바뀐다고요. 아시겠어요? 밑에는 똑같아. 기계당치 증가했으니까 50 감소,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했으니까 10 증가.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똑같이 30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접법에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직접법은 관련된 손익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직접 부호가 안 바뀌지만 간접법은 당기손익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관련이 없는 걸 빼내야 되기 때문에 부호가 바뀐다고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거 봅시다. 똑같으니까. 더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고. 그럼 지금 당기손익 얼마 있습니까? 10만원 있죠?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 영업활동과 관련된 현금 흐름을 물어봤기 때문에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손익을 빼내야 된다고요. 뭐 있습니까? 감가상각비.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죠.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돼? 10,000원을 감가상각비 비용이라고 빼주면 안 되고 더해줘야 된다고. 왜? 당기손익에 마이너스로 이미 들어가 있다니까요. 감가상각비가. 빼내야 되니까 더해줘야 돼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처분이익. 처분이익은 플러스니까 8,000원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 있는 플러스를 빼내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해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뭐 해주면 돼? 유형자산과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자산부채의 증감을 고려하면 되는데 이것도 부호 헷갈리죠? 부호 헷갈리는 분들은 그냥 하면 돼. 회계처리를 보세요. 이렇게 매출채권이 증가했대요. 그럼 매출채권이 증가했네. 9,000원만큼 대차가 맞아야 되니까 반대쪽에 현금 9,000원 써주시면 돼. 평균 빠져나간 거네. 선급비용 자산이죠?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대요. 그럼 선급 비용 4,000원 감소하니까 대차를 맞춰서 반대쪽에 그냥 무조건 현금 써주면 돼요. 4,000원. 현금이 증가했겠네. 자산이 증가하면 현금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면 현금이 증가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냥 약식으로 회계 처리해주고 반대쪽에 현금 넣어주면 돼요.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매입 채무가 증가했대요. 그럼 여기 매입 채무 부채가 5,000원 증가했으니까 반대쪽에 그냥 현금 써주면 돼요. 현금 5,000원. 미지급 비용이 감소했대요. 미지급 비용 부채니까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이 오겠죠? 그럼 미지급 비용 얼마? 3,000원 감소. 여기 뭐가 옵니까? 그냥 현금이라고 쓰세요. 3,000원. 나왔네. 갈게요. 10만원에서 만원 더하고 8,000원 뺀 다음에 현금 빼기니까 대변에 있으면 10만원에서 만원 더하고 8,000원 뺀 다음에 9,000원 빼고 4,000원 더하고 5,000원 더하고 3,000원 빼면 답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 외워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외워서 풀려고. 논리를 이해해야지. 논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우리 18번까지 했습니다. 17번까지 했습니다. 넘겨보시면 18번인데 요거 원가를 공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쉬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큰 T 계정을 그리면 되죠. 큰 T 계정을 그리고 재고자산과 관련된 계정을 다 넣어놓으면 되잖아. 그래서 해답 보시면 큰 T 계정을 그리면 그냥 큰 T 계정을 그리면 다 갖다 붙이면 매출원가가 튀어나와요. 당연히 여러분 앞에 보시면 판매원의 상여금이나 영업장 화재보험료는 이건 판관비에 들어갈 거지 매출원가에 들어갈 건 아니잖아요. 요거 두 개만 빼고 큰 T계정 그려서 숫자 넣으면 답이 그냥 처해용하고 튀어나와요. 그쵸? 이건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19번 보시면 저희 19번이 사실 올해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수익이 2년 전에 개정됐어요. 2년 전에 개정되는데 그동안은 회계사 시험도 그렇고 세무사 시험도 그렇고 다른 시험도 그렇고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말문제를 한 번도 못 냈어요. 왜냐면 아직 출제위원 하시는 교수님들이 수익 기준서 이해를 못했거든요. 보통 기준이 개정되면 말문제 나오면 이해하는데 몇 년 걸려요, 교수님들이. 근데 드디어 올해 초부터 회계사 시험부터 말문제가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간평사에 말문제가 다 나왔다고요. 9급 공무원까지. 그래서 우리 무조건 오늘 이번에 이 수익 말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도 한동안은 수익이 말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수익 말문제도 좀 정확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거 지금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좀 설명을 할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2번이 틀렸는데 2번은 자녀접근법에 대한 설명이지 시장평가 조정접근법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죠? 에이 그래도 좀 찜찜하니까 이번에 수익기준서가 왜 개정되냐면요. 3분만 더 할게요. 3분만. 수익기준서가 왜 개정되냐면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했다고 옛날에 저희 해커스 말고 이 중소형 영어학원들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여기 강의가 있으면 강의에 갤럭시 탭을 같이 팔았다고요. 요즘도 수능 같은 데 많이 하더라고요. 갤럭시 탭에 강의를 넣어서 팔았다고. 이것도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들이 있는데 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 직원들 어학비를 지원한다고요. 어학비를 한 달에 10만원씩 지원해요. 근데 한 달에 1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번에 120만원 받으면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사이트가 있었냐면 영어학원 사이트야. 영어학원을 120만원 끌고 그러면은 영어 강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직원들한테 이 끄는 사람한테 맥북을 줬다고요. 그럼 맥북 받아가지고 첫 해 연도에는 맥북 내가 쓰고 두 번째 연도부터는 어차피 어학비가 매년 나오기 때문에 맥북을 또 받아가지고 이걸 중고 매매 시장에 팔아버렸다고요. 그럼 한 90만원 정도 회수하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사이트들 다 없어졌어요. 대기업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이게 교육 업체들이 나왔냐면 강의를 갤럭시 탭에 넣어줬다고. 그럼 강의 다 듣고 나면 갤럭시 탭은 남는 거 아니니까 이걸로 돈 굉장히 많이 버는 사이트들 많거든요. 돌아와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지금 현금이 급해. 나는 지금 수익이 급해. 근데 지금 요게 원래 따로따로 팔면 100만원 100만원인데 요거 합쳐서 150만원에 판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수익이 급해. 올해 좀 수익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는 용역의 제공이니까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요거는 재화의 판매니까 인도 기준에 따라 수익 인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우 저희 강의 쓰레기예요. 다 갤럭시 탭 이거 파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갤럭시 탭을 넘겼을 때 수익 인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또 어떻게 할 텐데? 올해는 수익이 괜찮은데 내년부터 힘들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저희 강의에 비하면 갤럭시 탭은 쓰레기입니다.
요렇게 배분한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안분해서 수익 인식하면 된다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봤다고요. 옛날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학원들 같은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 천차만별이었어요. 동일한 거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각양각색으로 인식했다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서가 개정된 거거든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우리 혹시나 이번에 아쉽게 시험이 안 되신 분들은 수익 이제 단순히 계산 문제 몇 개로는 안 돼요. 정확한 논리적 프로세스랑 말 문제를 좀 정리하셔야 돼. 한동안은 말 문제가 꽤 나올 겁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20번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2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지금 11년 차 회계사거든요. 시험 붙은 지 11년 됐어요. 제가 강의한 지 9년 차거든요. 제가 중급 회계를 1년에 한 20번 정도 강의해요. 재무회계를. 그럼 9년 동안 강의했으니까 책 쓰는 것까지 하면 거의 한 200회도 했겠죠. 제가 재무회계 200회도 했다고요. 200회도. 하지만 저도 이런 문제 나오면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고 맞춰봐요. 회계 처리를 아예 안 하려고 그런 건 안 돼요. 그렇죠? 저도 회계 처리 별로 안 좋아하는 강사지만 기본적인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어야 숫자 왔구나 이런 것들도 정확히 외울 수 있고요. 논리 구조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요. 이것도 보세요. 그냥 해보면 돼요. 외상 매출했대요. 그럼 만약에 매출한 금액을 A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 뭐가 와? 매출 채권 A 이렇게 오겠죠. 근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갚아야 될 돈이 있었는데 그걸 변제하기로 했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출 채권 A가 없어지면서 차입금 A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모두 해줘야 돼. 물건이 팔렸으니까 내가 갖고 있던 재고자산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매출 원가는 거래대금의 80%래요. 그럼 0.8A만큼 없어지겠네. 그리고 매출 원가가 0.8A만큼 오겠죠. 이거라고요. 해봅시다. 자산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아무튼 요 거래를 통해서 매출 원가는 없어지니까, 매출 채권은 없어지니까 요거는 관련이 없고 재고자산만큼 자산이 감소하잖아요. 따라오시죠. 자산 감소. 부채는 어떻게 돼요? 차입금이 줄었잖아요. 부채 감소. 수익은 어떻게 돼요? 아무튼 매출이 나왔으니까 매출만큼 수익이 증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증가.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도 발생했고 매출 원가도 발생했는데 수익이 매출 원가보다 0.2A만큼 크잖아요. 그럼 순이익도 증가했겠네. 답은 1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 회계처리를 한번 끊어보셔야지. 너무 이거 회계처리 안 하고 그냥 머리로 한번 계산해보겠다 이러시면 쉽지 않아요. 아휴,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